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갈 뿐이죠. 2019년 부동산 대전망 총결산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지난 강의들을 살펴보면 제가 12월 한 달 내내 2019년 부동산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여러 주제를 놓고 제가 강의를 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2019년도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2019년도 이 부동산 대전망에 대한 총결산을 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부동산 대전망 총결산 기회는 있다 라고 제가 주제를 만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2018년도를 한번 살펴보면 2018년도에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회가 있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됐던, 어떤 이에게는 당연히 기회가 됐었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던 한 해가 됐었던 거고, 또 어떤 이한테는 또 위기가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오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잡고, 그 다음에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9년도 이 부동산에 대한 대전망 총결산편 딱 중요한 5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보면은 가장 이슈죠. 예, 3기 신도시. 예, 3기 신도시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난 강의를 계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주택 가격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폭등을 했었던 원인은요. 자,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실수요자들은 사실은 살 집, 어떻게 보면 양적인 공급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실수요자들은 어떤 주택을 원하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 살만한 지역에 살만한 집, 그 다음에 양질의 주택을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2018년도 주택가격 폭등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양질의 주택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3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와 거의 비슷한 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자,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 주, 근, 접이잖아요. 그죠? 예, 직장하고 주거지와의 접근성입니다. 자, 그런데 자족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주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족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내용을 살펴드렸듯이 도심 접근성과 그 다음에 자족 기능, 그러니까 도시 지원 시설에 대한 부지들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다라는 거죠. 자, 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교통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3기 신도시는 양질의 주택이 될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 양질의 주택이 될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번에 그 발표된 신도시들의 12월 말에 발표된, 정확히 12월 19일이죠. 예, 12월 19일 날 발표된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보면, 자, 왕숙 신도시라던가 아니면은 교산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과천 신도시 다 서울의 동부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동부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강남 집값의 안정을 위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왕숙, 교산, 과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부권 쪽으로 집중이 되면 다음에 나올
이제 3기 신도시 다음에 나올 이제 지역들은 당연히 서부권이 되겠죠. 예,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를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강남 쪽에 뭐 세곡이라던가 내곡, 우면지구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지역에 싼 주택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그쵸? 자,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을 당시에, 자,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보면, 보금자리 주택이 주변에 싸게 공급이 되니까 어때요? 기존에 재고주택 시장이 상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하락세를 펼쳐라는 거죠. 왜? 싸게 주택이 좋은 입지에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제2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다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가 지금에 나온 로드맵대로만 가게 되면 자족 기능도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대책도 발표된 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차질 없이 뭐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주택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수요자들은 관심도가 3기 신도시 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의 수요자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 들어오는 것들이 이거예요. 지금 뭐 왕숙지구 같은데, 왕숙 신도시 같은데 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죠. 한 6만 6천 가구. 자, 그럼 이제 그쪽 주변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문의가 좀 많습니다.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예, 별내 신도시라. 별내 신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산 신도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별내라든가 다산 신도시가 있는데, 기존에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데, 자, 그럼 이 신도시 인근에 입주 물량이 또 이런 대규모로 또 공급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기존에 있던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제 문의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문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예전에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기 신도시 중에 가격이 가장 비싸죠. 자, 그런데 분당 바로 옆에가 판교 신도시예요. 자, 근데 판교 신도시 입주 이후에 분당의 가격이, 물론 이제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출렁이긴 했지만 분당의 가격이 떨어졌냐 이거죠. 분당 가격 안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거 벨트가 더 커지면서, 그 다음에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 곡선이 그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거나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벨트가 커지면서 주거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교통 여건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이번에 그 3기 신도시 발표됐으니까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당연히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로드맵대로만 가게 되면, 그래서 교통에 대한 대책, 자족 기능 여부 이런 것들이 로드맵대로만 가게 되면 수요자들의 관심도는, 수요자들은 당연히 3기 신도시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하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기존의 1기 신도시라던가 2기 신도시 개발 이후에 과연 서울의 주택 가격이 떨어졌냐 이거죠. 서울의 주택 가격은 더 올랐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신도시가 공급이 되는 거는 서울의 대체제일 뿐이지 서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이 3기 신도시가 가격이 올라주면 서울은 어때요? 더 오른다라는 거죠. 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수요자들이 관심도가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서울의 주택 가격에도 악재입니다. 악재이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가격이 올라주면서 당연히 얘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서울에 뭐 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 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예, 걱정하실 거 없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실수요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자들,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기 신도시 입지 좋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으니까 이 3기 신도시대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뭐 분양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미리미리 좀 이제 계획을 좀 짜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개발 발표가 될 거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또 로드맵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기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그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내용들은 제가 항상 정리를 해 드리니까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한번 제가 신도시 이거 발표되면서 한번 언급은 해드렸어요. 이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족 기능이죠. 이 자급자족에 대한 여부는 저는 약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신도시 중에 가장 성공한 신도시가 판교 신도시거든요. 근데 판교 신도시하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신도시하고는 사실은 차이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죠. 3기 신도시. 그죠? 예, 여기에 왕숙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교산지구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과천지구 있고, 또 이제 동북권 쪽에 이제 계양지구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뚝뚝 좀 떨어져 있죠. 뚝뚝 떨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판교에 한번 입지를 볼게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는 자족 기능이 지금 갖춰져 있고, 이 자족 기능이 제2판교 테크노밸리, 제3판교 테크노밸리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근데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자, 여기 강남이에요. 네, 강남의 테헤란로, 그죠? 네, 강남의 업무지역, 그쵸? 자, 여기 양재도 우면동에 또 R&D 특구, 이제 100만 평 규모의 R&D 특구가 조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판교입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테헤란로부터 양재 우면 R&D 특구,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이 판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았던 거죠. 이 아래쪽으로 보면 뭐 동탄이라던가 아니면 평택까지 해서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쭉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도시들, 이번에 발표된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교산지구라던가 사실은 뚝 떨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하남 미사지구의 일부 뭐 이 도시 지원 시설은 있지만 자족 기능이 아주 강한 건 아니죠. 그죠? 강일지구에도 좀 있고요. 자, 근데 여기도 뚝 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계양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역을 살펴보면 이 인천이라던가 부천, 부평 쪽은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강한 거죠. 제조업 기반이 강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과연 자족 기능이 갖춰져서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봤을 때 과천입니다. 이 과천 같은 경우는 강남권과 좀 인접해 있으면서 얘네하고 연계성도 좋으면서 현재 지금 과천에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천이라는 데는 준 강남권이면서 지금 현재도 교통망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GTX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더 교통망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가 과천 내에도 이런 연계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천이라는 지역이 가장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예, 물량이 좀 적어요. 예, 물량이 가장 적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무주택자 분들 중에 가점이 되시는 분들은 좀 과천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서울에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택 공급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재개발 시장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먼저 재개발 시장은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강보합세를 띨 겁니다. 강보합세.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전히 서울 도심권에 입지가 좋은, 그리고 직장이 많은 서울 도심권에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 어때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서 조합원의 이익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높아졌으니까 어때요?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정비 사업에서는요, 속도가 빠를수록 누가 들어와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속도가 빠르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유입은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지금 또 증가를 하는 데 비해서 강북권은 어때요? 상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많아지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재개발 시장이 집중되어 있는 이 강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강보합세를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재건축 시장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이 재건축 시장은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 파리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하고 있죠. 대출에 대한 규제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1가구 2주택자 이상, 1가구 1주택자 이상은 원칙적으로 지금 대출 안 나오고 있죠. 예, 처분 조건부로만 나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나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임대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출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투자자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제적인 또 강화가 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세제적으로 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그렇죠?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개발에 비해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높은 거죠. 왜?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까. 그렇죠?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연히 좀 투자자 유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재건축이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같은 경우가 9.13 대책 이후에 축소가 됐죠.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지난 이제 강의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9.13 대책 이전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맞춰주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70%까지 10년 보유하면 받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9.13 대책 이후에 전용 면적 기준과 그 다음에 금액 기준이 또 새롭게 신설이 되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니까 당연히 투자자 유입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겁니다.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가 나고 있다. 사업성이 강화가 돼서. 근데 재건축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렇죠? 재건축에 대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환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니까 속도가 반대로 느려지죠. 그렇죠? 속도가 느려지니까 투자자 유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투자자 유입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투자자 유입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 입주 물량들이 강남권에는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가락시형이 있고요. 내년에 개포주공, 고덕주공 계속 나오잖아요.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강남권 내에 새로운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 대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남권에서 재건축은 선행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행 지표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요, 하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보합세 내지 하락입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재고주택 시장 볼게요. 예,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 그냥 일반 아파트 시장. 예, 그 중에 이제 아파트 시장만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살펴보면, 자, 아까 지금 3기 신도시가 공급되니까 어때요? 수요자들, 지금 아파트를 살려는 무주택자들이나 실수요자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고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상당히 짙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매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 매수 세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단기적인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지금 시장에 지금 상당히 지금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DSR 시행이라던가 LTV 비율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대출은 잘 안 나오고 아파트 가격은 급등을 하니까 이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더 필요한 겁니다. 현금이. 현금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자를 좀 관망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의 이제 재고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이제 마지막 이제 장인데요. 아파트 분양 시장이에요. 예, 아파트 분양 시장을 살펴보면 아파트 분양 시장은요. 답 먼저 드릴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세입니다. 강세.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지금 허그라는 이 분양보증 심사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이잖아요. 네,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 시세 차익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이 가능하니까는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계속적으로 수요자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예, 수요자가 유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죠. 청약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자, 무주택자에 대한 지위가 강화가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다른 그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예, 분양권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급 계약을 맺은 거지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주택을 내가 지금 계약 관계거나 계약 상태거나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의 계약 관계거나 이랬을 경우에 권리 상태로 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대한 지위를 줬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무주택자에 대한 지위가 분양권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계약을 해 놓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가 아니에요. 자, 아니니까는 무주택자에 대한 지위가 강화가 됐죠.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왜?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추첨제 물량도 75%, 추첨제 물량 중에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배정하니까 당연히 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당첨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분양시장 같은 건 차익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주택자한테 혜택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강세를 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2019년도 여기까지 해서 처음에는 3기 신도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시장, 재개발 시장 말씀드렸고, 재건축 시장, 그 다음에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시장까지 5개 정도로 제가 좀 압축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위기가 있기 마련이고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회가 오는 거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 기회가 기회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해드린 주제는 2019년도 부동산에 대한 대전망을 해드리면서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고요. 자, 2019년도 이제 새해가 밝아가고 있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풍족한 한 해, 행복한 한 해, 활기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더욱더 좋은 정보,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